문구가 좀 더 잘 정리되어 있는 곡이어서 이거는 좀 지금 무료하신 것 같고 해서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를 좀 하시라고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걸 따라서 제가 굳이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일부는 여기에 있는 저의 고민을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영상 미디어를 뭔가 대표하는 것처럼 소개가 되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어쩌다 보니까 정말 의도하지 않게 영상이라는 매체를 좀 다루게 됐고 여전히 계속 북벅거리면서 다루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대학이랑 대학원에서 회화를 공부했고 그리고 유학을 가서는 페미니스트 아트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일거리를 절전하면서 직장을 가져보기도 하고 하다가 결국은 다시 작업을 하게 됐고요. 지금도 부단히 분투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준비하면서 도대체 어떤 독자, 어떤 관객들이 여기에 있을지 확실한 그 타겟이 어떤지를 잘 몰라서 소위 예비 작가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보고 그리고 그 타겟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하는 얘기가 영 낯설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너무 익숙해서 별로 들을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중에 그거는 각자 본인이 판단하셔서 자리를 이동하는 것들은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예술가로 작업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나를 어디에 위치짓고 예술가는 도대체 무엇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도대체 어떤 돈을 만들어서 작업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제 작업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작업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돌파하면서 해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작가이기 때문에 제가 작업을 해왔던 경험을 토대로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모두에게 또 공통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맥락을 잘 따라서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자료에서 소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이름 모를 개개인들의 들끓는 열망이 어떻게 세계의 사건들과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저항이 되거나 역사가 되고 정치가 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굉장히 거대한 사회적, 정치적 사건들 이런 것들보다 개개인들이 어떤 들끓음 그리고 어떤 식의 자신의 감정의 폭발 같은 것들이 실은 그것이 계속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성국북이라고 하는 특별한 커뮤니티를 추적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여성국북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업을 뒤에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실은 이런 식의 특수한 공동체를 쫓으면서 하는 일부의 작업들이 굉장히 녹록치는 않는데 그 공동체를 쫓게 되기까지 저한테 약간 어떤 큰 자극을 주었던 사건이 동두천이라는 곳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얻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두천 프로젝트가 저한테 조금 더 내가 진짜 작가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해줬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제 소개를 그렇게 마치겠고요. 그리고 좀 앉을게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예술가는 어디서도 갑이 아니잖아요. 다 아시죠? 그리고 실은 굉장히
굉장히 갑이어야 해요. 왜냐면 되게 자기고용 체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CEO고 자기가 직원이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실은 누구에게도 갑질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도 갑으로 남아있을 수도 없고, 만약에 스스로 예술가가 갑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자기 태도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제목은 당연히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서 따라서요. 저기 있는 이 두 명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갑일까? 그리고 혹은 누가 예술가일까? 그리고 정말 홍상수 영화에 나오는 아주 정신이 약간 갈 것 같은 인물이 전부 예술을 하고 있을 텐데 적어도 우리가 굉장히 소위 정상적이다 혹은 사회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주체들과 예술가들이 하고 있는 실천들이 어떤 식의 공통점이 있고 혹은 어떤 식의 차이가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사실 예술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 팽배한 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의 체제 안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가서 예술을 할 수 있는지, 도대체 노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작업을 할 텐데 이 임노동을 도대체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예술가로서 어떤 임노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저도 부단히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저는 많은 종류의 임노동들을 꾸준히 했어요. 근데 그것이 과히 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렇다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다못해 종이 한 장 살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 그 민노동을 하는, 돈을 버는 것과 작업을 하는 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치시키거나 통합시킬 것인지 그런 것들을 꾸준히 고민을 해왔는데요. 약간 스스로 좀 뭔가 이렇게 약간 매저키스트적인 게 있나 봐요. 임노동을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돈을 벌고 있지 않으면 내가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사회의 일원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불안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저임금이 얼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내가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임노동이라는 이 차원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참고 그 아티클에 그 임노동에 대한 저의 입장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들을 예비작가라고 설정하고 이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묻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어떤 종류의 돈으로 작업하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많은 일을 전전했는데 2004년인가 5년부터는 서울에 있는 한 명문대학교에서 일을 했었고요. 약 5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보려고 하다가 다시 불안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좀 작업으로도 경력이 쌓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학위를 쓸 수 있게 되면서 각 대학들을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제가 작업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지금에 이르러서. 근데 이 강의를 한다는 것도 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진하는 일이긴 한데 제가 그 강의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작업을 하고 있는 것과 일치시키기 쉬운 이유는 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늘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늘 학생들에게 뭔가 당부하거나 제가 묻는 말들이 실은 저를 향해서 묻는 말이거나 저를 향해 당부하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은 강의를 나가는 것이 너무나 시간이 소요되고 피곤한 일이지만 사실은 가장 저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종류의 돈으로 작업을 하고 생활을 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아마도 아직 어린 학생이라면 이제 부모님의 돈으로 생활을 하겠죠. 그러려면 이제 여보연합한테 굉장히 잘 보여야 되고 혹은 조부모가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다면 이 어버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동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바로 자기에게 치명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오겠죠. 그리고 사실 부모님은 점점 나이를 먹을 것이고
우리가 예술로서 뭔가를 보여주고 돈을 벌고 성공하기까지는 너무나 긴 시간이 투로되죠. 그런데 부모님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늙고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 체제가 인구를 예전만큼 아주 잘 가지고 가기는 힘든 세상이 됐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쨌든 부를 축적하면 자식에게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고, 그리고 혹은 굉장히 가난하더라도 공부를 잘하거나 뭔가 특출나면 빨리 성공해서 계급 이동을 할 수 있고. 근데 이 신자유주의 체제는 계급 이동이 이제 거의 불가능하고 세대 간의 경쟁 구도가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너무나 부자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 사건들이 이제 빈번하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은 누군가에게, 이것이 어버이든 아니면 뭐 남편이든 누구든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그 돈으로는 사실 작업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또 어린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알바죠. 최저임금이 이번에 올라서 발표가 됐는데 5,120원인가? 뭐 그래요. 계산을 좀 해봤어요. 하루에 9to6로 9시간을 일을 하면 45만 9천 원을 벌 수 있어요. 한 달에. 그리고 그 한 달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을 때, 30일 내내 일했을 때 그렇게 일을 하루에 45만 4만 5,900원을 벌 수 있고 30일을 내내 일하면 137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어요. 137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엄청나게 큰 돈인 것 같지만 작업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30만 원쯤은 하루에도 날릴 수 있는 돈이기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월세를 내고 나면 손에 쥐고 줄 수 있는 게 없고, 교통비를 내고 먹고 하기에도 따뜻한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가들이 가장 많이 생존하는 방식은 이제 어버이연합 장학금을 좀 받고 알바를 좀 뛰고, 그리고 이제 각종 문화예술 기금을 노리죠. 각종 문화예술 기금이 실은 정말 많아졌고, 이 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의 양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작가들이 이거를 엄청나게 경쟁해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재원을 만들어내고 조직해낸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건강한 도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실은 세금을 통해서 공적 기금으로 나와있는 돈이고,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모두가 공공적인 작업을 하진 않아요. 어떤 예술가들은 오로지 성공하기 위해서도 작업하죠. 굉장히 사적인 욕망으로 작업하고, 가끔은 커머셜 화랑에서 공공기금을 가져와서 무슨 페스티벌 화랑미술제 같은 걸 하기도 해요.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너무나 어릴 때부터 대학생들도 이제 막 아시아프 같은 데 내서 그림을 팔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갑자기 문화기금도 받고 싶어요. 그림도 팔고 싶고 기금도 받고 싶어요. 이 공적과 사적인 욕망들을 어떻게 공존시킬 것인가, 그럼 내부적으로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그리고 뭐 공공기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건 꼭 정말 공적으로 써야 되나, 예술가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공적인 건 아닐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지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화예술 기금을 받고 나서 정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일시적으로 회계사가 돼야 돼요. 정말 엄청난 그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 문화기금에는. 자, 그리고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자발적 후원기금, 뭐 텀블벅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뜻이 좋은 어떤 작업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해주고, 그 후원의 대가로 그 사람의 작업의 일부를 받는다던가, 뭐 음악 같은 경우에 CD를 받는다던가. 근데 도대체 이 후원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돼요, 저는. 그리고 이 자발적 후원이라는 것이 과연 이게 뭘까? 이 정체가 뭘까? 그래서 그 텀블벅을 통해서 약 1,000만 원의 돈을 모아서 내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작업들을 해서 돌려주면 그걸로 모든 나의 예술가로서 책임이 끝나는 것일까? 물론 아까 말했던 문화예술 기금과 자발적인 후원 기금이 가장 황폐한 상태에서 작품의 재원을 조직하는 데 가장 좋은 일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왜 후원을 받고, 그 후원자들은 나와 어떤 관계가 되고, 이런 이 질문들이 이제 계속 머릿속에 돌고,
굉장히 불편해서 이 돈을 받아서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찜찜한 느낌이 늘 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창업을 해야 되나? 혹은 취업을 해야 되나? 근데 이 창업과 취업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사회 안에서 창업과 취업은요, 자기 24시간을 100%, 120%를 써도 성공을 할까 말까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창업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보고 물러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특히나 돈을 앞세운 가치들을 계속 실현하다 보면 실은 돈이 가장 나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뭔가 이것이 내 작업하는 시간을 뺏는 것 같고 이런 갈등을 하다 보면 이제 또 다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취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2005년에 취업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10시에 출근을 해서 공식적으로 7시에 퇴근을 하는 직장인데 실은 24시간을 일해요. 밤에도 일을 해야 되고 언제든지 전화가 걸려오고 휴가 때도 심지어 전화가 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주말, 뭐 밤, 뭐 이런 거 뭐 없이 막 엄청나게 일을 했는데 첫 월급이 한 120몇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알바를 이제 하루에 똑같이 하는 것과 똑같은 돈이 나오죠. 대신에 이제 좋은 건 사대보험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지만 요즘의 모든 직장은 다 1년씩 계약직이죠.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그 직장은 사실은 위태로운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계속 하면서 작업을 언제 하지 하는 마음이 계속 휩싸이는 거예요. 작업을 그냥 하지 말까? 뭔가 작업이랑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계속 고민하는데 그러는 새에 5년이 흘렀어요. 5년 동안 한 달에 120만 원에서 마지막에 나올 때 보니까 한 170만 원이 됐는데, 그 돈을 열심히 정말 안 쓰고 모았더니 딱 3천만 원을 들고 나오게 됐어요. 3천만 원을 들고 나왔는데 전세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3천만 원으로. 그렇죠? 어디 가서 3천만 원짜리 전세를 얻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 1000에 몇 짜리 월세를 얻을 수는 있겠죠? 무수하게 많은 반지하방을 봤어요. 1000에 뭐 한 40, 50? 그런데 그 40, 50을 계속해서 벌어 드려야 되잖아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뭐 그러던 중에 여기 경기창작센터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전세를 안 얻어도 되니까 차를 사자. 그래서 차를 샀어요. 뭐 그런 식의 이제 인생의 선택들이 막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계획하고 아무리 뭔가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봤자 그 해결로는 가지지 않아요. 항상 뭔가 부족해.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있는데, 그것이 항상 내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뭔가 내가 스스로 계속해서 의지로 만들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던 예술학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계속 뭔가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방식으로 계속 작업을 또 근근히 하게 됐고, 뭐 그러다 보니 언제나 뭐 기본소득이랄지 최저임금 인상이랄지 예술의 복지법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1년에 그 신라미고 작가였다고 하던 그 한예종 학생이었던 최고은 씨가 죽게 되죠. 굶어서 죽죠. 그게 2011년 1월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실은 그 전에 구본주라는 조각가가 그 교통사고 나서 한번 죽으면서 삼성화재 그 보험회사가 이 구본주에게 보험금을 어떻게 책정해서 줄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이게 큰 화제가 됐었어요, 예술계에서. 그게 2004년인가 아마 제가 쓴 글에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걸 계속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은 이 삼성화재라는 대형 회사가 예술가의 보험료로서 얼마를 어떤 가치의 척도에 따라서 얼마를 책정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은 이 삼성화재가 이 구본주라는 꽤 명성이 있는 조각가의 가치를 하루 거리를 하는 일일 임금 노동자와 똑같은 동격에 놓고 보험료를 책정하기 시작했어요. 예술계가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이런 대단한 조각가를 노임 노동자, 일일 노임 노동자에다 비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갑자기 이 문제는 예술가에게 얼만큼의 가치를 투여할 것인가의 문제가 실은 예술가가
일일 노인 노동자와 같은 수준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분노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예술가는 도대체 누굴까요? 일일 노임을 하는 노동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씨에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땡볕에서 일을 하는 일일 노임 노동자보다 예술가는 훨씬 나은 존재일까요? 혹은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예술이라는 것의 가치는 돈으로 척도를 매길 수 없는 어떤 다른 것이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술가와 노동자라는 이 가치가 대립하는 것일까? 아니면 함께 가는 것일까? 그 구본주와 최고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예술가들이 그 자신들의 가치를 매겨주는 이 자본에 저항하는 방식은 사실 굉장히 존재론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존재한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실은 그 노임노동자, 일일 노임노동자를 걸고 넘어진 문제는 저는 굉장히 치사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술가들에게는 어쨌든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굉장히 심각한 싸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은 이후에 예술 노동자라는 말이 굉장히 흔하게 쓰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릴 때 읽었던 개미와 배짱이를 보면 배짱이가 맨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개미들은 일을 하는데 너는 왜 뭐니 이러면서 일의 노동의 중요성을 막 어린애들한테 막 알려주잖아요. 근데 배짱이가 아무리 예술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위 배짱이 같은 것이 어떻게 노동의 가치가 될 수 있는지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술 노동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예술 노동이라는 것이 임노동이라는 가치에서 보면 몇 시간을 어떻게 일해서 얼마를 버는지에 대한 척도를 누구도 매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은 아까 말했듯이 존재론적으로 노동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를 계속해서 노동자로 불러달라고 얘기하면서 노동자가 돼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노동자를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은 다 그 안에서 사라져버리게 되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람도 누구도 없기 때문에 실은 그것이 흐지부지 되면서 구본주 사건이 끝나게 되고 약 5년 이후에 최고은이라는 노동자가 다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최고은이 2011년 1월에 죽어요. 2011년은 정말 한국은 엄청나게 초고도 사회잖아요. 정말 초현실적으로 발달한 사회잖아요, 서울은. 근데 서울의 어떤 새방에서 예술가가 굶어 죽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트라우마인 거죠, 예술가들에게나 정치인들에게나 혹은 모든 시민에게나. 그래서 오히려 예술가들이 다 벙쪄 있는 상황에서 정치계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같은 해 2011년 1월에 죽었고 2011년 12월에 거예요. 그때 예술인복지법이 제정이 발의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술인복지법이라는 것이 예술가를 누구로 정의해야 할 것인가에 사람들의 귀추가 다 주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예술가가 예술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증명이라는 것이 뻔하잖아요. 관공서, 국가기관에 전시를 했었거나 이 사람이 예술가다라는 라이센스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삼성화재와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짜 자기의 존재와 싸우게 되는 거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술복지법은 사실 굉장히 이상한 지점들이 많지만 어쨌든 제정이 2011년에 됐고 일명 최고원법이라고 일컬어지면서 다시 몇몇의 이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약간 일부 수정된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예술대학을 관통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예술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아무도 취업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부실대학 판정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사건이고 그리고 그것을 결국 돈을 벌 수 없는 존재. 또다시 우리를 계속 증명해야 되는 거죠. 이제 심지어 교육을 받는 것조차도 불편해진 거예요. 사회에 나와서 나를 증명하는 문제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대학을 내가 다니고 있다는 것도 끊임없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요즘 학부 대학원이 등록금이 막 1년에 1,000만원씩에 비싼 학교들은 대학원은 등록금이 한 학기에 막 700씩 하고
그거를 벌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계산했듯이 알바를 하루 종일 해서 30일 동안 하면 130만 원의 가량의 돈을 받는데 130만 원을 6개월 내내 일해도 한 학기 등록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술대학 학생이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이렇게 자본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내주고 이렇게 많은 것을 소비해 주는데 소비하는 자로서는 도저히 증명이 안 돼. 내가 뭔가 생산하는 자가 되어야만 증명이 된다는 거죠.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안타까운 거죠. 가끔 그 얘기를 막 해요. 며칠 전에 진짜 일예로 제가 나이 40에 얼굴에 뭐가 막 난 거예요.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얼굴에 뭐가 이렇게 났냐.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화장품을 쓰래요. 근데 그게 한 통에 20만 원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서 그걸 살 수가 없다. 나이 40에 자기 얼굴을 위해서 20만 원짜리 화장품 하나를 못 사는 게 인생이냐. 이런 이제 설교를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는 이 순간 20만 원짜리를 못 사는 내가 미련하다라는 느낌보다 20만 원이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막 생각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돈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잘 쓰고 살고 싶죠, 모두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럼 계속 탓을 하고 있어야 되나. 돈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나. 소위 자본이라는 걸, 이 신자유주의 경제라는 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처한 모두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존재라는 것은 자본의 자리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자리는 존재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작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거, 그리고 혹은 뭐 임노동자로서 예술가 정체성을 이렇게 뭐 갖다 붙이는 거, 그래서 우리도 예술 노동자다라고 말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전에 이 자본의 자리를 뭔가 새롭게 만드는 거, 자본의 자리를 새롭게 그야말로 이렇게 디스플레이스하는 거, 그리고 뭐 자본 너머에 어떤 자리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뭔가 확인하고 도모하고 상상하는 거, 이런 뭔가 이런 재정비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술의 자리는 그러한데, 그러면 도대체 그 예술가라는 사람은 예술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예술가라는 사람은 어떤 자리를 자기가 만들어야 되나. 지금 우리 시대의 예술가의 자리가 이대로 좋은가? 이대로라는 말은 자본에 완전히 저항하고, 자본에 완전히 저항해서 완전히 반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자기 자리를 만드는 것, 혹은 자본에 완전히 단합해서 작품 정말 엄청 많이 팔거나, 혹은 자본이 가는 모든 냄새를 맡아서 빨리빨리 뭐 기금을 다 타서 빨리빨리 작업을 하거나, 그런 건 너머에 어떻게 자본을 흔들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고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을지, 물론 저에게도 답은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가장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것과 연결해서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위 예술이라는 것, 그리고 굉장히 공동의 어떤 것, 그리고 정치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들을 만나게 하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자본의 자리를 배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 칸트의 철학을 보면요, 이 공통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로 나오게 돼요. 이 공통감이라는 것은 칸트의 주장에 따르면 실은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볼 때 각자의 취미이고 뭐고를 떠나서 완전히 보편적인 어떤 것, 모두가 오케이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 그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정말로 보편적인 모더니스트이야. 그리고 정말로 아주 형식주의 미학을 이제 지지한 철학가이기도 하죠. 근데 이 칸트의 공통감이라는 것은 실은 우리를 굉장히 균질적인 취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나 아렌트가 칸트의 공통감을 새롭게 읽는데요. 이 한나 아렌트는 칸트의 공통감을 일종의 공동체감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의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공동의 어떤 것을 할
그래서 이 불평등성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아무 것에도 치우치지 않은 아주 정의로운 고른 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게 돼요. 이 소위 공동의 어떤 것, 공통의 것, 그리고 공적인 어떤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 혹은 감흥, 혹은 고민들이 이 자본에 대한 우리의 이 고통들을 어떻게 넘겨줄 수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자본이라는 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예술을 아주 가치환산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아주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죠. 대학생 때부터 아시아크에서 팔렸냐 안 팔렸냐 이런 걸 갖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술이라는 것이 그게 아니라 언제나 공적인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내 작업이 팔렸냐 안 팔렸냐, 지금 인정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넘어서서 조금 더 길게 앞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술은 제 생각에는 언제나 공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예술이라는 것이 일단 벽에 걸리는 순간 저는 이미 공적인 것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나 그 공유의 장소 안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 공유의 장소가 조금 더 상업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아무리 상업적인 공간에 걸려 있어도 이미 그 작업이 걸리는 순간 예술가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그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어떤 공통의 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술은 언제나 그 예술을 통해서 당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읽게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이 아주 사적인 누군가의 일기장이나 뭔가를 보게 만든다기보다는 그런 일기를 통해서 사실은 그 당대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예술이라는 것은 가장 공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적인 자리에서 가장 정치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이제 저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공통이라는 감각, 그것을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나? 굉장히 쉬운 많은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를테면 모두가 상실한다는 경험들. 예를 들어 그 모리스 블랑쇼라는 철학자는 모두가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다. 굉장히 공통이라는 걸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 공동체감이라는 것, 공통의 감각이라는 것은 공동의 목표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정서들이 굉장히 어떤 공동의 것으로 얽혀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정서적인 것,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인 것이 사실은 아주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버틀러라는 철학자는 이 상실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부 뭐랄까요? 우리가 굉장히 정치적 공동체를 느끼게 만드는 힘이 이런 상실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보통은 우리가 굉장히 슬퍼하고 뭔가를 상실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사적인 감정이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탈정치화된 어떤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되게 많지만, 실은 버틀러에게서 이 슬픔이라는 것, 상실이라는 감각은 우리를 굉장히 복잡한 수준의 정치 공동체로 이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공통적인 어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감정들, 그리고 뭐 이렇게 특히 이렇게 고통받은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이 실은 굉장히 외부적으로 이렇게 향해서 열려 있어야, 그리고 그 고통받은 자들이 정치적인 주체로 들어와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의 몸이라는 거, 그리고 정치 공동체라는 거,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투표할 때 만드는 그 정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적인 무언가를 같이 계속해서 반영하는 어떤 거. 그래서 이 외부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이끌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면 그것이 사실은 그 역사의 한 부분이 이후에는 되어 있을 것이라는 거. 이제 그게 제가 처음에 저를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아주 개인의 열망들이 어떻게 정치적 맥락들과 만나는가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그 권명화라는 그 국문학자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브루클린 같은 것들이 어떻게 혁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 책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소위 예술을 하기 혹은 예술가로서 자기를 어떤 실천을 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포지셔닝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저의 고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하고 있는 작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여성극복 배우들을 만나는 작업들인데요. 여성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1948년에 전쟁, 한국전쟁 전에 48년에 당시에 갑자기 한국 사회에 여성 판소리꾼들, 여성 명창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판소리를 할 수 있는 건 그냥 기생이에요. 그래서 기생학교라고 불리우는 건번이라는 데서 전부 기생들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판소리꾼으로 내보내고 그런 기생 레스토랑에서 이제 일할 수 있게 만들고, 근데 그것들이 약간 이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굉장히 한국 사회도 어떤 모던화된 길을 가면서 48년에 이 여성 명창들이 갑자기 벌기 운동을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자기들을 기생으로만 여기고, 그리고 자기들이 어디 가서 레슨을 받을래도 다 남자 판소리 선생님한테 가서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이 여성 명창들이 정말 들어서 못해먹겠다, 우리끼리 뭐를 좀 해보자. 그래서 48년에 지금 명동예술극장 자리인 그 시공관이라는 데서 첫 번째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창극이 공연돼요. 그게 옥중화라는 창극이었고, 춘향전을 토대로 쓴 새로운 번안된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몽룡이 여자가 연기를 하는 거죠, 이몽룡을. 근데 이제 그걸 본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서울 시민들이 아니 왜 여자가 나와서 이몽룡을 연기하는데 진짜 봐줄 수가 없구나, 너무 후지 평가를 받으면서 그 공연은 이제 빚만 남기고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런데 당시에 그 공연을 함께 했던 임춘행이라는 굉장히 전설적인 여성극 배우가 내가 한번 이걸 일으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50년에 임춘행을 중심으로 해서 임춘행과 그 일행들이라는 여성극 트롯이 생기게 되고, 이 공연자들이 계속해서 여성만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판소리와 무용을 곁들인 소위 한국식 뮤지컬을 계속 개발해내게 된 게 여성극복이에요. 그래서 실은 그 여성극복이 50년대에 엄청난 인기를 몰았고, 전쟁이 나게 되니까 전쟁통에도 뭐 부산 같은데 피난을 가서 계속 공연을 하고,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왔을 때는 정말 폐허가 된, 전쟁의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폐허가 된 볼거리가 없는 곳에서 가장 정말 비주얼로 완벽한 화려한 어떤 공연을 계속해서 제공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전쟁으로 굉장히 황폐해진 이 볼거리 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거의 어루만져 줬다고 볼 수 있는 여성극복이 이제 53년부터 거의 58년까지 엄청난 인기를 다지게 돼요. 근데 이제 그때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대부분은 그 여성극복 배우였던 1세대 선생님, 지금 80살 정도가 되신 선생님들을 통해서만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듣는 건데, 정말 엄청난 관객이 몰려와서 언제나 정말 이렇게 막 들썩들썩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무대의 기술적인 수준, 시각적인 수준들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공연과도 다르게 굉장히 우월했다는 증언들을 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그 당시의 것에 빠져서 이제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지금까지 살고 계세요. 지금도 간간히 그 공연을 하시는데, 그 공연을 할 때 이렇게 팬들이 와요. 지금 이미 70, 60이 된 당시의 소녀 팬들이 와가지고 정말로 자기 배우를 위해서 막 엄청난 잔치 음식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배우를 먹이겠다고. 그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팬클럽 모임을 하는데, 모이면 모두가 그 배우 옆에 앉겠다고 서로 막 싸움이 난대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화려함과 그 정말 그야말로 대스타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분이.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우연찮은 기회에 2008년에 동두천 프로젝트를 끝내고 정말로 우리가 타인의 커뮤니티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를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이 타인들의 커뮤니티에 내가 굉장히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마음의 정동들과 감흥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랑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들을 가지고 작업을 만들면서 제가 이 한 장의 사진을 봤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던 당대 정말 유명 배우였던 조금앤이라는 그 스타 배우가 남겼던 사진인데요. 이 남복을 하고 신랑의 자리에 서 있는 분이 그 배우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신부의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팬이 이 조금현 선생한테 정말 자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당신이랑 결혼식 사진을 찍는 거야. 그런데 이 부인은 예식장도 운영하는 되게 부유한 사모님이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되게 정상적인 가정주부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조금현 선생도 지금 세 차례나 결혼을 하셨고 각각의 아이를 다 기르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뭐 예식장도 있고 이미 세트가 있는 거죠. 다 갖춰뒀으니까 그럼 가서 사진만 찍어주면 되냐. 팬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가서 사진을 찍어줬는데 이 하객들은 이제 단원들을 데리고 가서 하객인 척하고 이제 노출해서 사진을 찍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사진이 이후에 조금현 선생님의 앨범에서도 사라져요. 굉장히 많은 이제 이론가들이 이 사진을 빌려와서 돌려주지 않고 이러면서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되어버렸는데, 재밌는 것은 이 조금현 선생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3번의 결혼을 했고 그 3번의 결혼을 통해서 3명의 아이를 낳았는데도 이 3번의 결혼은 전부 다 정상적인 그야말로 사회적인 결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결혼식 사진은 동성과의 결혼식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 한 장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젠더의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뭐냐, 그런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젠더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항상 태어날 때부터 주는 것이어서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답게 살아야 되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답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남자는 울면 안 되고 여자애들은 울어도 되고 뭐 여자애들은 큰 소리를 치면 안 되고 남자애들은 항상 호령을 해야 되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끔은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젠더가 막 쓰여요. 이때는 뭐 요즘 무슨 맛 정보 프로그램 식신로드 이런 거 보면요, 이건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맛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도대체 그 여자란 누굴까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 젠더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고 그 젠더가 생물학적 성을 받았긴 했는데 그 생물학적 성이 닿는 순간 어떻게 입맛과 성향과 옷차림을 다 결정하게 되는 걸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결국 젠더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성별로서 받아들인 생식기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이끌림으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어떤 수행들을 통해서 자기의 젠더를 자기 몸에 있는가 하는 문제. 그래서 많은 젠더 이론가들이 얘기하듯이 젠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다 라는 이 소위 그 후기 구조주의적인 발상을 이제 따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생님들을 계속 추적하면서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 선생님이 작년에 돌아가셨고 당대에 이 조금현 선생님이랑 어깨를 겨눌 만한 굉장히 유명했던 배우들이 뭐 지금 병으로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뭐 사라지셨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는 정말 역사가 아예 모여지거나 기록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실은 저는 굉장히 이 소위 젠더의 표현이라는 거, 젠더의 수행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분들을 정말 연구해보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이분들을 만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위 예술가가 가져야 하는 어떤 태도들, 어떤 입장들, 위치들, 그리고 우리가 감흥하는 어떤 공동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영상을 통해서 작업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제대로 된 작업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좀 아까 보셨던 이 조금현 선생의 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만든 작업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남자가처럼 나무에 잘 올라가고 학교도 뭐 숙제인 것도 왜 사닥다리가 왜 지붕 영역을 올라가 아버지 앞에서 본다고. 선생님 그때 굉장히 큰 키셨죠? 그 키가 지금 지나갔대. 왜냐면 다리 걷어보라고 그렇게 탁 걷으니까 나를 갖다 우영 아주 모양이. 내리니까 무슨 여사가 나를 봤어. 여사가 뭐라고? 아버지 도장을 맞아주고 근데 아버지가 여기다 주머니를 타고 여자가라고 어떻게 훔쳐내. 여자가는 걸 가서 목도장이나 파가지고 풀리면가지고 가면 되잖아. 근데 그 짓을 못했다고 그래. 선생님 옛날에 성격이 그렇게 남자 같으시고 막 험하게 놀고 이랬다면서 왜 이렇게 빨리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뭐 근데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결혼을 하셨을까? 이렇게 입고 다니는 그때가 좋았어요, 선생님? 답변이? 군인이었었어. 선생님 그때 한 16살 됐나? 그러니까 만났으려고 한 16살 만났어요. 16살 불을 껐으니까 17에 애를 낳았을까? 그거 잘 알고. 그래서 이 선생님을 인터뷰할 때는 실은 이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다른 여자애들이랑은 굉장히 다르게 자기가 너무나 남성적이었다 어릴 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여성이 해야 할 모든 그것들을 다 하고 지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런 사람들만 이 젠더의 수행이 가능한가 이런 거를 좀 의심해 볼 수 있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만나게 된 또 다른 분이 이소자 선생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여성적인 분이고 너무 여성적이어서 좀 약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여성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성이 여성적이려도 굉장히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성이 정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여성적인 걸 보여주려면. 근데 이분은 정말 그 여성적인 것들을 너무나 잘 흡수하고 보여주시는 분인데 그것도 좀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공존 가능할까 이제 그 부분을 좀 보고 싶었어요.
장사장을 불러라!